금리 깎아준다고 무조건 시장에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파월 의장이 그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반등의 여지가 생긴다. 그럼 9월달 비컷 기대 후퇴하면서 4%도 미국 10년. 그러면 근데 문제는 윤여삼 메리츠증권 채권 파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한은의 금통위가 있어서 저희가 네. 또 어렵게 저희 윤여삼 파트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좀 긴장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뭐 아하. 이번 금통위는 생각보다 네. 뭐 깜짝 인하에 대한 기대들을 조금 가지고 오긴 했었는데 왜냐면 8월 초에 이제 미국 쪽에서 뭐 경기 침체 논란과 함께 미국 쪽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막 불거지니까 우리나라도 잘하면 이달에 액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얘기가 있었는데 7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나라 뭐 내수 경기 좀 둔화되지만 하반기에 수출 주도하에 좀 회복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물가도 라스트 마일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절대적인 수준은 이제 안정 범위 내. 뭐 우리나라는 근원 물가가 내수가 안 좋아서 헤드라인보다 훨씬 빨리 떨어져서 2% 초반대 지금 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 측면에서는 뭐 조건이 조금 갖춰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서둘지 않겠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화정책 당국에서 보고 있는 게 최근에 뭐 앵커님은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들 뭐 이런 거 다시 스크리닝 안 하시나요? 하고 있죠. 청약 요즘에 뭐 한동안 뭐 저기 뭐 동탄이다 뭐 저기 강남이다 재건축 쪽에 청약 열기 굉장히 강했잖아요. 강했죠. 저는 예. 참여는 안 했지만 제 주위에 굉장히 많은 분께서 거의 뭐 이거는 되면 로또다 하면서 청약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주간 단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뭐 이렇게 발표하는 기관들 뭐 KB은행이나 뭐 몇 군데 있는데 데이터를 놓고 보면 22년에 이제 부동산이 좀 경기가 식고 나서 주간 단위로 상승폭이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한 이번 주 바로 요 직전 주까지 보니까 주간으로 0.3% 정도니까 한 달이 한 4 곱하면 1%고 1년으로 하면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 속도죠.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에 뭐 이게 전국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그 열풍과 함께 거기에 이제 또 유동성의 총알로 가계부채가 4월달 이후로 이제 월로 한 대략 한 5조 원 가까이 평균 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2천조 가계부채 놓고 봐도 월로 그 정도 속도면은 연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뭐 한 60조 정도 느는 거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통위에서는 분명히 경기가 어느 정도 하반기에 좀 개선된다고 하지만 내수 쪽에서 되게 부진하고요.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는 금리 인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줬다. 그래서 7월 금통위 때도 통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구 이렇게 성명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통방 문구에 금리 인하 시점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삽입은 해놨어요. 네. 하지만 이 마지막 허들 총재가 이제 차선을 바꾼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제 우리가 긴축의 차선을 계속 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완화의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진짜 진입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마지막 장애물이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집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 이번 달까지도 그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일 금통이 동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대외 쪽에서 들어오는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들 그런 게 우리도 좀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 깜짝이나 뭐 매니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 금융위기 이후에 대략 한 18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너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 타이밍에 인하 그 18번의 인하 중에 맞춘 횟수가 반밖에 안 되더라. 네. 다 9번 정도가 서프라이즈였는데 이번에도 깜짝 인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금통위는 그 금융안정 측면에서 동결이 유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금통위 때는 그냥 여전히 깜빡이만 켜고 이제 엑셀은 안 밟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깜빡이의 시그널은 좀 더 강해질 것 같은데요. 7월 달에도 우리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 우린 점도표를 찍어서 제시까지는 안 하지만 미국처럼 3개월 뒤에 금통위원 우린 총 6분의 금통위원 총재 포함하면 7분인데 그 6분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래서 7월 전에는 한 분의 금통위원이 3개월 뒤에 금리 인하가 필요한 정도의 주장을 하셨는데 7월에는 3개월 뒤에 2명 정도는 인하인데 그게 진짜 인하가 당장 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 제일 중요한 이제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죠. 그 7월에는 없었는데 이번 8월 금통위에는 그 인하의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이제 진짜 깜빡이죠. 네. 이제 아까 통광 문구에 들어온 이제 예비 보조
깜빡이보다 진짜 깜빡이가 켜질 거냐. 그 정도까지가 이번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하우스 전망으로는 이번 달에 한 명의 소수 의견과 함께 10월 달쯤에는 그래도 이제 미국이 9월에 액션 들어가고 전체적인 조건이 갖춰지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금융안정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했잖아요. 그 가계부채와 부동산. 최근에 대출금리 혹시 뭐 대출이 있으세요? 근데 뭐 너무 디테일 사적인 질문인가요? 네, 예. 대출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뭐 뉴스 나오는데 정말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는 걸까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 대출 금리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신규 주담대 금리. 제가 금리 전문가니까 좀 잘 네. 아실 텐데 앵커님은 대출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별로 안 민감하신 거 보니까. 민감합니다. 아, 4% 후반대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올라오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때 가장 좀 또 이쪽에 원동력이 됐던 게 1금융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규 주담대가 작년 4분기보다 3%대 진입해서 올해 2분기에는 한 3% 중반대까지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은행들이 가상금리 정도를 많이 좀 서포팅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덕분에 대출도 좀 원활하게 나가고 거기에 뭐 이제 정책적인 뭐 생애 첫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조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힘을 줬는데 최근에 방금 앵커님도 지적하셨죠. 그동안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좀 마진까지도 좀 깎아가면서 이 시장 이제 연착륙을 위한 안전판에서 그 가상금리를 낮춰줬던 걸 요즘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도 크고 지금 실제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동안 낮춰줬던 대출금리, 가상금리를 더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달에 원래 6월에 시행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대출 규제를 지금 9월에 시행하게 이제 조금 그것도 부동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좀 연기를 해놓은 건데 그 대출 규제까지 들어오게 사람들이 이제 대출 규제 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미리미리 지금 최근에 아까 청약 열풍과 더해져서 가수요까지 붙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9월 달쯤 가면 지금 늘어난 가상금리 효과와 대출 규제가 더해지고 은행들이 그래서 심사도 요즘 좀 까다롭게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 중후반대까지 내려온 대출 금리가 실제 기준금리는 이제 우리가 4분기부터 인하가 들어갈 것 같은데 가상금리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이제 대출 관리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생각보다 대출 금리는 많이 안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현행 수준에서 가상금리가 더해지고 기준금리가 빠지는 쪽에서 3% 중후반대에서 대출 금리도 상당히 좀 잡혀 있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저는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요 근래 정책적인 힘과 은행들의 마진까지 더해서 좀 서포팅했던 힘들이 좀 빠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라든지 서울 수도권 내 그 아까 주간으로 뭐 0.3%씩 올라가는 그 집값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은행이 그런 기조들을 감안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지금 3.5% 기준금리가 역사적인 수준에서 좀 꽤 높게 긴축을 했다라고 총재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좀 저희는 상당히 낮춰줄 룸이 있다.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올해 4분기, 내년 1, 2분기 더해서 한 총 매분기에 25bp씩이죠. 한 75bp 2.75 정도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떨어지는데 그 정도까지 낮춰주면 내 대출금리 많이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대출금리는 아까 가상금리가 지금 뭐 50bp씩 뭐 지금 막 그렇게 더해가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그런 효과 때문에 3% 후반대에서 대출금리는 생각보다 안 떨어질 거고 예금금리는 3.5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미 예금 뭐 그래서 혹자들은 뭐 은행들이 또 예대마진 장사하는 거냐. 근데 은행들 예대마진이 지금 신규 주담대 중심이긴 하지만 많이 위축돼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건 변동금리 대출들은 지금 사실은 이 높은 기준금리에 최근에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 한 5%대 지금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 3%대 중후반에 그 신규 주담대는 고정금리 기준이고요. 지금 고정이 변동보다 낮습니다. 최근에 뭐 변동을 받냐 고정을 받냐 뭐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지금 고정금리가 정도 고정금리가 앞으로 전도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하게 경기 상황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지금 그 정도 대출 금리 수준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 않을까 얘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통위 이야기하실 때 그 네. 진정한 깜빡이를 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짜 소수 의견 등장하고 그러면 시장에서도 이번 금통위에서 동결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비둘기 파정인 동결이다. 금리는 어차피 내릴 거다. 그러면 금통위 이후로는 시중 금리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채권 시장이 아까 대외적 영향까지 받으면서 지금 현재 국고 10년짜리 금리가 3%가 안 돼요.
2.9% 내외 정도인데 기준금리 3.5 대비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렇게 앞서간 시장금리 효과 때문에 이번 달에 동결을 하고 또 이제 9월 달까지 미국의 통화 정책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지만 시장금리 쪽에서의 하방 압력은 좀 단기적으로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도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략 한 뭐 50에서 75bp 정도 인하게 되거든요. 네. 그 이상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2번 낮춰 50 빼야 3%인데 지금 벌써 그거보다 낮은 국고금리 때 생각하면 시장금리 저는 그래서 올해 연으로 큰 틀에서는 채권을 사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딱 9월 FOMC까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앞서간 부분이 있어서 채권 시장이 네. 금리 시장금리가 좀 많이 앞서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좀 앞서간 만큼 쉬어가는 구간. 그래서 딱 9월 FOMC까지는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고 10년이 지금 현재 뭐 한 2%, 2.9에서 2.8%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단기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외적인 우리나라 내일 동결도 하고 9월 FOMC에 저희는 뒤에 조금 더 논의를 하겠지만 뭐 미국이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 채권을 싸게 살 기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금통위를 앞두고 좀 위원님께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를 먼저 좀 여쭤봤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잭슨홀 미팅인데 여기서 네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이게 또 우리 장 월요일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금요일 날 밤에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우리나라 장에는 월요일 날에 바로 반영이 되겠죠.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잭슨홀 컨퍼런스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진짜 말 그대로 컨퍼런스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가 휴양지예요. 잭슨홀이 미국 내 캔자스에 있는 휴양지인데 그런 데서의 이제 또 뭔가 좀 축제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벤트.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뭐 큰 틀이나 뭐 그리고 가끔은 예전에 옐런 의장 때도 그랬고 조금 통화 정책에 사전적인 시그널을 줄 때 뭐 좀 큰 무대로서 이벤트장으로서 활용하는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경향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번 잭슨홀 뭐 늘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그 의사결정자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관심도는 높지만 최근에 8월 초에 미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IB들이 갈라져 있는데 뭐 일부 IB들 중에는 9월에 50bp 인하를 시작해서 뭐 연내 100bp 이상 125bp도 인하할 거다. 9월, 11월 두 번 50bp 그리고 이제 뭐 연말까지 그 뭐 그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거의 뭐 경기 침체를 전제하에 뭐 얘기하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 또 혹자들은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9월에 지금 현재 8월 달에 초에 약간 붉어졌던 뭐 고용 지표 부진이나 제조업 지표 부진 대비 그 뒤에 소비 지표라든지 최근까지도 집계된 데이터로 3분기 미국 성장률이 3% 근처 가까이 나오는데 그 수치 가지고 침체라고 논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에서는 생각보다 그리고 잭슨홀 컨퍼런스의 메인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네. 타이틀이 통화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를 한번 다시 해보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고물가 잡히면서 경기 쪽으로 이제 균형 있게 그리고 7월 FOMC에도 밸런스라는 표현들 듀얼 맨데이트의 고용과 물가의 균형을 잡는 측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8월 초에 금융시장 불안 요인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최근에 그 불안도 미국 증시 8월 이상 돌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잭슨홀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아까 월요일 초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소문난 잔치 공산이 좀 크다. 그러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뭐 이게 이벤트 장이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민감해진 시장 입장에서 파월 의장이 뭐 9월에 50bp 물론 많은 가능성은 열어줄 거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히 인정할 거예요. 통화 정책이 이제 큰 틀에서 전환점 이제 완화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인정할 거고 일부 연준의 매파 의원들도 물가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들도 뭐 전일에도 보우만 이사 같은 제일 연준 내 매파였거든요. 올해 아예 금리 인하도 불가하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더 우리 대응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좀 톤다운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좀 도비시한 쪽이었기 때문에 전환은 인정하는데 뭐 시장이 50bp다. 아니면 뭐 또 연준의 자산 축소하는 QT를 뭐 멈출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다. 그런 힌트들을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오히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9월 FOMC에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패를 너무 보여줘서 지금 각 중앙은행 총재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클 거거든요. 네. 특히나 파월보다 시장에 요즘 관심을 더 받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파월보다? 파월이 옐런이요? 제일 누구예요? 지금은 일본의 BOJ. BOJ 아. 우에다 총재가 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쪽은 지금
말도 몇 번 부총재까지 등장해서 왔다 가성분도 갔다 하고 없었고, 뭐 네.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우에다 총재가 지금 일본 엔화 가치가 지금 어제도 보니까 최근에 또 일본의 통화 긴축 기조가 완전히 끝났지 않았다라고 발언하면서 지금 145엔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45엔이 깨질 때 뭐 일본 금융시장이 완전 패닉을 갖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노이즈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8월 초에 간단하게 이 침체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방송 나와서 약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문홍철 팀장하고 네. 그때 주말 방송에 한번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엔화는 145엔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할 거다.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 일본 정부가 거기까지 지금 고점 160엔에서 네. 145엔까지 15엔 10% 정도의 절상이 되는 그 강도를 감당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컨트롤이 아마 들어가야 될 거고 145엔이 밑으로 뚫리면은 엔캐리 청산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 쪽으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대응이 있을 거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150엔이 위로 넘어가 버리면 또 자기네들이 엔화 약세에 따른 또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엔화 가치는 145에서 150엔이 스위스팟이다 했는데 오늘 지금 딱 145엔이죠. 네. 아, 그 140엔이 아니라 145엔이었어요. 네. 왜냐면 140엔이 7월 말에 한번 보고 왔잖아요. 네네. 그때 그 145에서 140엔 갈 때 그때 이제 엔캐리 좀 이야기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껴서 저는 개인적으로 140엔이 약간의 그 스위스팟 이걸로 봤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8월 그 블랙 먼데이라고 네. 그 난리 났던 그쵸. 날 엔화가 딱 142엔이었거든요. 네, 사실 맞죠. 거기서 변동성 한번 네. 주고 찍고 네. 왔지만 그래도 한 145엔대에서 좀 균형을 잡느냐 했는데 미국 쪽 지표 흔들리면서 네, 그렇죠. 갑자기 엔이 이제 142엔까지 갔을 때 니케이가 뭐 하루에 12% 빠지고 예, 뭐 미국 증시까지 우리나라도 거기 유탄 그대로 맞았고요. 그래서 네. 지금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BOJ 부총재 개입이 있었죠. 우리가 시장 상황까지 다 망가뜨려가면서 네, 하고 싶다. 통화 정책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엔이 그러고 나더니 슬금슬금 올라서 위험 선호가 들어오면서 149엔까지 올라왔어요. 149엔까지 올라오니까 또 우에다 총재 필두하에 우리가 여전히 통화 긴축 기조를 닫은 건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스위스발 레인지가 영원히 지켜질 수는 없죠 당연히. 하지만 9월 FOMC까지 미국의 통화 정책 반응 확인하면서 저는 9월 FOMC까지 지켜야 될 가격 변수 두 개로 145엔가 미국채 10년 3.8% 지금 공교롭게 어제 다 둘 다 네. 거기 와 있어요. 그렇죠. 그 이하의 배팅은 금융시장의 혼란과 함께 저는 미국채 10년도 지금 단기적으로 1년 내 150bp 이상 인하를 프라이싱하면서 뭐 연내 뭐 아까 125bp 네.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려면 침체에 대한 증거를 좀 더 많이 갖고 와야 된다. 근데 8월 달에 소매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뭐 실업수당 청구 같은 고용 지표들이 개선되는 거 보면 저는 오히려 9월 초에 확인된 8월 고용에서는 약간 반동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 밤에 나오는 네. QCW 그 고용 실사 지표 우리 여기 방송에 또 스타 중에 한 분인 문홍철 팀장이 자주 강조해서 미국 고용 지표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 실제로 다 실사 다 조사해 보니까 논팜은 응답률도 떨어져 있고 그 응답하는 기업들이 다 좀 살만한 기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달 확인하는 논팜 같은 경우에는 좀 과대 포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실제로도 뭐 지금 주요 IB들이 분석하고 저도 이번 달 월초에 자료를 실었는데 실제 논팜하고 QCW 사이의 괴리가 한 7, 80만 명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괴리 차면은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식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밤에 만약에 그 수치가 또 레벨 다운이 됐을 때 9월에 50bp 이상 비컷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근데 그건 되게 후행적인 확인이고 거기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민자가 거기에 QCW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안 들어. 예, 이민자 포함 안 됩니다. 실질적인 노동 인구나 고용은 지금 이민자들 중심으로 해서 논팜 쪽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거기는 실제로 자기가 채용한 사람들을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실업 보험 데이터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 차이점만큼의 그 실사 데이터라서 그게 좀 더 후행적인 확인의 의미는 있긴 하지만 오늘 밤에 만약에 그 고용 실사 지표로 미국 금리가 3.8이 깨진다라고 하면 어제도 미국 금리가 6bp나 빠지는데 나스닥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증시가. 이 3.8 언더는 네. 펀더멘탈에 대한 위험도를 가늠하는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잭슨홀 컨퍼런스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 넘어왔는데 저는 파월 의장도 이번 잭슨홀 때 그 부분에 대한 자극을 더 많이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를 더 가져갈 정도의 증거를 세게 얘기하지 않을 공산이 있다. 뭐 자기네들이 침체 오기 싫다고요. 침체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뿌려놓은 유동성에 대한 컨트롤력이 있는 영역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8월달에 10%가 넘게 빠졌던 나스닥이 지금 뭐 다시 바닥에서 8% 이상 반등을 네. 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정도의 저는 너무 침체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리고 이번 잭슨홀은 소문난 잔치 측면에서 오히려 파월보다 일본에서 지금 이 145엔대 통화 정책에서 일본 중앙은행 뭐 일본 통화 정책 당국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무리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우리는 금융시장과 소통하면서 통화 정상화 기조는 유지할 거다라는 쪽에 지금 시장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표를 보여줘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나오시기 전에 미리 메리츠증권 채권 파트 하시니까 담당하시니까 보고서를 좀 읽어봤는데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0을 넘어가면 그때가 기회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방금 제가 뭐 계속 깔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미국 10년 3.8은 연초에 미국 10년이 딱 3.8로 출발했었던 레벨 수준 비슷하거든요. 네. 연초에는 그때 또 뭐 미국 경기가 파월이 피반 얘기하면서 식어갈 때 언제부터 금리 인하한다고 또 시장이 날렸습니까 그때 3월부터 인하 시작할 거다. 그리고 인하 강도는 연내 한 150bp 정도 해줄 거다. 제가 여기 연합뉴스 경제 TV에 나와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한 1년 내 미국 기준금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정도를 미국채 10년이 잘 추정을 해요. 그 네. 정도까지는 가시권 내라고 보고 그 정도 기준금리가 움직이는데 10년짜리 금리가 그거 갈 정도는 미리 반영해 놔야지. 그러니까 지금 5.5인 연방금리 상단이 150bp 정도 인하를 해주면 4%에 3.75 레인지 정도 다운되고 거기 중간값이 3.8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에 한 150bp 정도 인하해준다는 기대를 반영한 수준인데 내년 상반기 뭐 3분기 넘기지 않는 데까지 그 정도죠. 근데 저희 추정으로는 아무리 봐도 뭐 올해 뭐 일각에서는 뭐 125도 인하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올해 한 3번 정도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략 분기에 한 번꼴씩 좀 속도를 늦춰서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1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반영한 3.8은 사실 9월 FOMC에서 당장 B컷만 안 해도 네. 그 50bp짜리 인하만 안 해도 그 기대가 좀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도 상반기에 기대했던 한 1년 내 100bp 정도 인하해 주지 않을까. 상반기 한참 밀릴 때 미국 10년 금리가 4.3 중심 라인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아까 그 논리대로 하면 4.5에 4.25 중간값이 4.3이라서 상반기엔 그 숫자가 미국 10년 금리에서 되게 중요한 중심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내 100bp보다는 금리를 더 많이 낮춰줄 거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4.3% 정도 100bp 인하 기대 반영한 4.3까지의 미국 10년 금리 반등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 FOMC에 25bp 인하밖에 안 할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대략 150에 대한 지금 기대가 좀 과도했다라고 후퇴한다고 하면 딱 100과 150의 중간이 뭐 너무 산수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125 정도 하면은 대략 한 4% 초반대 4.1% 정도가 현실적인 미국 10년 금리에 지금 오를 수 있는 반등의 여지 아닌가. 그러면 지금 3.8대에서 채권을 사러 들어가시는 분은 뭐 내년까지 침체가 온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도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같이 메인으로 이쪽 일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침체 증거는 조금 아직까지 부족하고 지금 뭐 앞으로 올 수 있는 리스크들은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9월 FOMC에 25bp 인하만 해도 미국 10년 금리는 4자대를 한번 9월 FOMC 전후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9월 첫째 주에 미국 고용지표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최근에 나온 사전지표로 좀 반등의 여지가 생긴다. 그럼 9월달 비컷 기대 후퇴하면서 4%대 미국 10년.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지금 투자가 어려운 게 어느 일방향적이지가 않은 구간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또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모든 긴장이 해소된 거야? 그러지 않으니까 4.1대 4%대 보면은 지금보다 한 30bp 0.2% 3% 높은 게 큰 가치예요. 10년짜리 채권으로 따지면 대략 2%대 자본 차익을 거둘 수 있고요. 그 30bp 정도 수준이면 30년짜리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30년짜리 그냥 스트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예 이제 이자까지 다 떼서 30년짜리 아예 통으로 30년 된 ETF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30bp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거 4.1에서 4.3까지 30bp가 떨어지면 대략 9% 정도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연한산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 수익률이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채권을 그 0.몇% 따지는 거 그거 자산 가지고 되겠어 하는데 채권 실제로 매매 보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쓰지 않아도 생각보다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4%대 살 수 있는 기회 정도 거기서는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 저도
B컷 50bp 인하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3번 FOMC가 남았고 지금 그 3번 FOMC까지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래도 75bp인 것 같더라고요. 네. 대략 뭐 25bp, 25bp, 25bp. 네. 근데 그렇게 말고 어차피 연말까지 75 할 거 9월 달에 50 한 번 빡 하고 11월 달 대선 때문에 약간 노이즈 있으니까 건너뛰고 12월 달에 25. 이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연준이 더 비난을 당할 거예요. 파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통화 정책이 움직이는 그 영역에서 네. 필요하면 그 정치적인 뭐 선거가 있는 달이라고 네네. 굳이 페드가 피하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50bp 인하가 오히려 더 상징성이 있어요. 연준이 그렇죠. 이때까지 B컷으로 출발한 그 통화 완화 시기는 여지없이 다 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파월 의장이 그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5.5%인 기준 연방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그 김을 좀 빨리 빼주고 싶다. 그랬으면 7월에 안 한 게 실기였겠죠. 근데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는 증거도 뭐 이제 실업률이 올라서 뭐 그놈의 샴룰이 달성됐으니 근데 그 샴룰조차 만든 네. 클라우디아 샴이 자기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과거 고용지표 정점에서 침체기일 때 이번이 그때 침체기와 다른 세 가지 이유가 대규모 해고가 동반돼야 되는데 요 근래 뭐 미국의 빅테크들이 뭐 사람 좀 자른다 그렇죠. 얘기해도 전체적으로 나오는 뭐 미국의 해고 집계하는 기관들의 수치가 그렇게 과거의 침체기 대비해서 현저히 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진짜 식으면 사람들이 일할 의지가 꺾여야 되잖아요. 7월에 실업률이 그래서 많이 올랐다. 경제활동 참여율도 많이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직 의사가 없어서 아예 실업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나는 이제부터 좀 직업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편입되면 경제활동 거기 경참률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경제활동 참여율도 아직 오르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정도의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의 지금 자연 실업률이 미국이 한 4.4%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이제 완전한 고용 상태에서 4.4라고 하는데 과거에 지금 자연 실업률 정도 수준의 미국의 4.3% 실업률이 꽤 올라온 것처럼 얘기해서 샴룰 달성 얘기하고 네. 있지만 절대적인 실업률 수준은 과거에 경기 침체대로 오려면 한 5자 때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제가 이것까지 좀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재료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50bp짜리 인하로 이제 금리 날 출발한다. 네. 상당한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금리 깎아준다고 무조건 시장에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5% 기준금리도 시장이 타이트하다라고 느끼면은 그거 대출금리 미국의 뭐 지금 미국의 요즘에 소비자 대출 쪽 카드론 뭐 이런 것도 좀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리스크도 올해 상반기 내내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 제가 갑자기 조금 강하게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올해 하반기 전망 5월달에 내놓을 때 그때 저희 하우스뷰가 인하 시점은 여름에서 9월로 이전시키지만 9월부터 인하면 생각보다 속도가 필요할 거다. 저희가 5월 마지막 주간에 발표했을 때 저희는 올해 3번 인하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지난 7월 달에 국내 전문가들한테 올해 미국이 몇 번 인하할 거냐는 서베이를 네. 하셨었어요. 그래 그때 뭐 저 달에는 저희가 하우스뷰 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봤던 아까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거 방송 나서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올해 75bp 정도 3번 인하다. 우리 7월 FOMC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한 번 인하가 3분인가 그랬고 20명 넘게가 2번 인하했어요. 3번 인하 저 하나였어요.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회 인하가 컨센서스였죠. 7월 FOMC까지도 2 인하가 네. 컨센서스였어요. 7월 마지막 주에. 그리고 오히려 한 번 인하가 3번 인하보다 많았어요. 네. 이게 한 달 사이에 시장이 변한 거예요. 물론 시장은 늘 탐욕과 공포에서의 이제 지금 공포 국면이니까 변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3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0bp 이상의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가 얘기했던 상반기부터 봐왔던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거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하우스들이 지금 이제 고용지표 하나 흔들린 거 가지고 뭐 침체가 오고 뭐 그런 얘기 막 그 뭐 샴늘 중심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전 과하다고 봅니다. 뭐 저도 뭐 이번 물가 상승기에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예측 너무 힘들었고 올해도 하반기 전망하면서 올해 3번이나 할 때도 이 고금리에 대한 피로도가 쌓인 영역들에 대한 리스크들이 보였기 때문에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미국의 8월 초에 나왔던 제조업 쪽 문제랑 고용지표 일시적인 흔들림 가지고 지금 침체라고 전제하에 9월에 B컷을 얘기한다. 저는 9월에 B컷을 하면 아까 미국 10년이 아까 9월 FOMC까지 3.8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리세션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식부터 잡아야 돼요.
주식부터 잡아야 돼요. 오늘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단기 반등에 따르는 뭐 기회를 찾고 계신데 그거 한 달 내에 다 무위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지금 낮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러다가 뭐 한 달 뒤에 세상이 참 또 이렇게 역사에 절대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 저는 미국 10년 3.8을 9월 FOMC까지 지킬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잭슨홀이나 주요 통화정책 이벤트들이 그렇게까지 마켓에 그렇게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 뭐 금리를 덜 내주니까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다. 아니 견고한 펀더멘탈 여건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게 전 방점이라고 봅니다. 파트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7원 50전이나 오르면서 1,339원에서 마감이 됐던데 요거 흐름 앞으로 어떨지 좀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만 해도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그날 또 뭐 우연히 외환 딜러들하고 저녁을 먹게 될 일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그들도 1,360원 밑으로 떨어지면 달러롱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할 거라고 지난주까지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이번 주에 크게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1,340원만 넘어가도 이제는 달러를 패고 원화를 사겠다. 이런 쪽으로 논리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비컷에 대한 기대 확률을 지금 연방 CME 패드 와치 같은 데서 프라이싱하면 30% 정도 확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원화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인식도 있었고 우리는 내일도 동결을 할 거고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가능성도 낮고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절대폭도 낮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 쪽에서 최근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원화 전문가들은 원래 연말까지 1,350원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했는데 벌써 지금 현실화됐거든요. 9월에 미국이 25bp밖에 인하를 안 하면 1,350원 내외 정도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해 지금 2, 3분기에 봐왔던 1,300원 후반 1,400원대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닫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전 채권 전문가지만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그 움직임 우리가 미국은 그래도 75 하는데 우리는 겨우 25 한다. 그 정도 강도면 그것만 해도 50bp 차이네요. 그 50bp 차이만 해도 환율이 올해 지금 뭐 연말까지는 한 1,300원대 초반대까지는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룸이 더 생긴 거 아닌가. 작년에도 미국이 150bp 인하한다라고 기대에 막 들어올 때 작년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280원까지 1,20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중반 근처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중요한 키라인이 1,280원이어서 얘기하는데 큰 줄기는 좀 원화가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금통일을 앞두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이벤트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윤여삼 파트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보고 계신지 하고 계신지 시장의 흐름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윤여삼 메리츠증권 채권 파트장님과 일부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